헛되는 단어가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 아까 말씀드렸는데 196개국이 비준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유엔에 소속돼 있는 나라가 약 193개 정도가 국가로 인정을 받아서 비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이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작은 나라들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느 섬나라 같은 데들 유엔에서 등록을 안 해준 여기는 아직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여기에 그래도 우리는 이거 따를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거야 라고 해서 4개 나라가 더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 유엔에 소속돼 있는데 이 아동권리 협약에 서명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한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은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1년 먼저 했어요. 그쵸? 비준은 했지만 잘 따르지는 않죠. 그건 이제 했다고 해서 다 잘 지키냐 그런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하지만 아예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 한 나라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나라예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서명은 했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비준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각 주별로 법이 다르잖아요. 네, 51개 주별로 법이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져다가 도입을 해버리게 되면 너무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 중앙 정부에서 이걸 다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그 서명을 해서 이 뜻은 우리도 존중한다. 하지만 이걸 우리 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한 나라가 딱 한 나라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여기 서명 안 했으니까 아동 복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나라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복지 선진국은 아닙니다. 복지를 굉장히 열심히 챙기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해서 특히 기본적인 생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전서부터 이 아동권리 협약이 나오기 전서부터 아이들 케어는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외의 모든 나라는 다 여기 서명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조에 보면 아동을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해놓은 게 제1조에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서명한 나라들은 다 똑같이 아동은 그 사람을 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동을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자, 1번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이로 7살. 그 2번 초등학교 6학년 나이 13세. 3번 중학교 졸업할 나이 16세. 마지막 4번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 18세. 자, 1번 애기들,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까지, 유치원 다니는 애들까지가 아동이다. 2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까지가 아동이다. 3번 중학교 다니는 애들까지가 아동이다. 4번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까지가 아동이다. 네, 지금 손 드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동은 지금 밖에 교복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있죠. 막 키는 저보다 더 커서 담배 이렇게 이렇게 물고 걔들도 아동입니다. 네. 아동에 대한 정의는 18세까지 만 나이로다가 18세까지 아동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꾸준히 그냥 다니면 특별히 뭐 쉬거나 아니면 유예되거나 하지 않고 쭉 다니면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아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어르신들 그 얘기하세요. 아, 걔네들 청소년이잖아. 그런데 청소년은 우리가 특정 집단을,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친구들을 아동에서 이만큼 그리고 성인에서 이만큼을 묶어서 청소년이라고
따로 그 집단을 만든 거고요. 이들은 어떤 그 발달상에 있어서 아동에서 졸업해야 청소년 오고 청소년 졸업하면 성인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그냥 그 교집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동은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가 모두 아동이다.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침 뱉고 막 이렇게 껄렁껄렁 다니는 애들, 아 쟤들도 애기구나라고 예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 번 더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나라 2000년서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사항들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면 2000년에 지금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민간단체들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사료관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간이 한 14년 정도는 쭉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갑니다. 크게 뭔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에 인천 계모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새엄마가 와서 아이를 초등학교 고학년 된 남자아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저희 사회에서 사실 생각보다 많은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죽었던 이 친구 사건이 워낙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다뤄지고 해서 이때 이제 전체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 엄마를 좀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 전까지는 아이가 사망에 이르러도요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사건들도 많았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다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안타까운 사고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들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악의적이고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법, 정확한 명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동학대도 범죄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 심한 경우에 이제 처벌 조항들이 굉장히 좀 강화된 굉장히 그 아동학대 현장에서 혁신적인 그런 법이 하나 생긴 게 2014년입니다. 불과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때 변화가 있었고 이후로는 또 그냥 쭉 그 상태로 가다가 2020년에 즉각분리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이 가정이 계속해서 학대가 몇 번씩 신고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신고받았다고 해서 다 처벌받지 않거든요.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원가정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교육하고 상담받고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아이와 잘 살게 하게끔 하는 게 대부분의 가정들이고 정말 너무 심각한 신체학대라든가 너무 심각한 어떤 욕설과 폭언 혹은 아예 아이를 관리를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러한 분리도 그 신고받고 나갔다고 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의식이 있거나 혹은 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경찰, 의사, 지자체장 뭐 여러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나 사실 즉각 분리 자체가 거의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랬던 환경에서 2020년대에 이제 즉각 분리 제도라고 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이 집은 지금 3년째 벌써 한 5번 정도 신고가 들어온 집이에요. 그럼 사실 이 아이가 집에서 생활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또는 아이 현장에 나갔는데 정말 집이 막 바퀴벌레랑 같이 살아요. 저쪽 한켠에는 애완동물이 싼 똥도 같이 있어요. 막 그런 집들 없을 것 같죠.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 집에 아이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즉각분리제도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아이를 부모 동의 없이 일단 데리고 와서 72시간 동안 아이를 케어를 할 수 있는 법이 2020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돼요. 아이의 생명이 위독하다거나 너무 반복적인 학대가 발생되는 집이라거나 하면 아이를 일단 분리해서 케어하고 회복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끔 만든 법이 2020년에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즉각분리 제도가 벌써 한 30, 40년 전서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그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사실 즉각분리라고 하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거니까 굉장히 큰 권한이잖아요. 그걸 민간에서 갖고 있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업무를 공공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 아동학대만 업무를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21년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진천에도 지금 2분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신고 접수가 경찰로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 전담 공무원들이 이제 학대 피해 아동이랑 그다음에 학대를 행했다고 의심이 되는 이제 피신고인이랑 이렇게 만나서 조사하고 그 가족들까지 다 만나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학대다 아니다 결정을 내려서 학대로 판단이 되면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가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21년도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또 하나 큰 변화가 뭐냐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라는 게 이전에도 있었어요. 20년대 이후로도 쭉 있었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근데 이 쉼터가 왜 생겼냐면 저희 아이들을 즉각분리제도가 20년도서부터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2시간 동안 긴급 분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잘 정리가 돼서 뭐 장기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친인척이나 가족위탁으로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마땅히 갈 곳이 없다거나 아이의 문제 행동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다른 기관에서 받아주기 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잠깐 있다 가는데 다른 시설의 다른 아이들이랑 너무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상처를 많이 하나름 갖고 온 애들인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걸 잘 모르다 보니 그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들이 전국에 생기게 됩니다. 그 친구들만을 따로 케어를 해요. 여기는 인원도 많지 않아요. 최대 6명에서 7명까지만 케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그 아이들을 집중 관리해주는 그런 쉼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초반에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지원이 굉장히 열악해서 최저임금 수준도 잘 못 맞춰주는 인건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해서 근무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조금 하다가 1년 지나면 사실 급여가 좀 오르고 호봉도 오르고 해야 계속 일하시는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르지 않아요. 여기는 항상 최저임금 수준.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계속 바뀌고 사실 아이들한테 도움은 더 전문적이고 정말 사랑이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는데 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근무 여건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저희 진천에도 2군데가 있습니다. 남아 여아 하나씩 있는데 외부에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학대 피해 아동들이 와서 쉬는 그 공간에 행위자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막 찾아와서 행패 부리시는 경우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실 이미 상처를 한번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 집과 동일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어디에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 정도나 조금 아실까 대부분 이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권리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이제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종류만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체학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하면 이 정도는 그래 이건 다 아동학대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때리고 꼬집고 손발로 물어뜯고 핥히고 몸에 상처가 나는 거,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 체벌하는 거,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이를 때리면 사실 신체학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의견들 잘 보이시진 않으세요. 때린 거 자체는 이제 학대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랑 다른 동료분들이랑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싸대기 때리고 등짝 스매시 날리고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랑 똑같이 말 안 듣는다고 꼴밤 때리고 얼굴 귀엽다고 이렇게 볼따고 툭툭툭 때리고 하면 애들의 권리가 그만큼 침해를 받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다른 내 친구, 내 어른들한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애들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 내 어른들한테도 내 꼴밤 때린다? 그럼 애들 때리셔도 돼요. 아마 근데 그분은 그 이전에 다른 걸로 이렇게 좀 처벌을 받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무리 귀엽다고 해서 이제는 그런 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 자녀라서 내가 회초리 돼야 된다. 그거는 이제 예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사실 회초리를 대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신체학대고요. 정서학대.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 저런 것도 학대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류를 좀 말씀드리면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 폭력, 말로 하는 모든 폭력들, 자만 재우고 발가벗겨 내쫓고 형제 친구들과 비교 차별하고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고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고 시설에 버리겠다 위협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데리고 가고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고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것들. 때리지는 않아요. 나는 너를 때릴 수 없어. 그런데 그 외에 그 친구에게 굉장히 힘든 것들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저희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큰애 작은 애가 있는데 작은 애가 좀 유독 말썽을 많이 펴요. 그러니까 큰애한테 야 큰애야 나는 쟤를 때리면 난 학대로 신고받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쟤 좀 때려. 못하게 좀 해. 이렇게 시키는 부모님들 실제로 계세요. 그러면 첫째는 신나서 때려요. 왜? 동생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부모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애한테 있는 잘못이 아니라 그걸 행위를 지시한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살인죄에도 살인교사라는 게 있죠. 살인을 행한 사람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 저 사람 좀 죽여줘라고 돈 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뭐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했을 때 그 시킨 사람도 다 처벌받는 것처럼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학대에 들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어른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도까지가 정서학대의 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학대, 성적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교를 하고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만지고 성매매를 시키는 거 모두 다 성학대로 들어갑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 내가 노출은 했지만 이 아이에게 뭔가 성적인 자극을 얻고자 한 건 아니다 라고 하시지만 행위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간에 아동에게 성인이 이제 성적인 어떤 충격을 줬다. 무조건 성학대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저보다도 어린 이제 20대 청년 남자애가 꼬마 초등학교 남자애한테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아저씨 고추 좀 만져줄래? 하면서 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성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성학대입니다. 그냥 말한 거 자체로도 그건 성학대예요. 그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행위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이 되고 성적인 자극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성학대다. 간혹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사례들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성매매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반대 이제 성을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얘가 요구한 거 아니냐, 얘가 원한 거 아니냐, 난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 세상에 그런 정당한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 당대로. 그리고 성매매를 하든 뭐를 하든
서로 사랑을 해서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갖는 성관계는 무조건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생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도 성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나이를 속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성관계를 갖거나 혹은 간혹 이제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 선생님과 제자의 우리는 진짜 사랑이다 해서 서로 뭐 성관계를 갖고 하는 경우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성악대로 판단이 되고 성악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 방임이라고 하면 물리적 방임, 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주지 않는 걸 방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적 방임, 병원 진료가 필요한데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것도 방임에 들어가고요. 교육적 방임,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 의무교육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 그것도 방임에 들어갑니다. 그럼 학교를 안 보내면 다 방임이냐? 그렇진 않아요.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라면 대안교육도 있고 집에서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가리키는 시스템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해주시면 돼요.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아이가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내. 근데 나는 얘한테 뭘 해줄 수는 없어. 그냥 넌 집에서 유튜브 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동학대, 방임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유기, 아이를 버리는 거. 재작년인가요? 이제 벌써 우리 옆 동네 청주에서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망갔던 엄마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 안에 나름의 딱한 사정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태어난 아기한테 그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죄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거지 그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저지를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아기를 이제 버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 옆 동네 꽃동네가 있잖아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그 꽃동네 앞에 그렇게 사과 박스가 많았어요. 장애가 있어서 나는 아기를 못 키우겠고 아기를 다른 데 버릴 수는 없고 시설 앞에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전부 아동학대 방임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얼마만큼 있길래 대체 자꾸 그렇게 있느냐? 난 최근에 뉴스에서 본 적 없는데 보시면 통계 자료가 쭉 있는데 2023년 것만 보시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게 45,000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좋아져서 이런 것도 이제 학대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신고를 45,000건 정도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건이 넘죠. 한 120, 30건 정도 계속 전국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그게 전부 아동학대로 판단되느냐?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한 가지 정황만 가지고 의심이 돼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마트에서 엄마가 애기한테 막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아, 왜 그래? 그러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아동학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날만 유독 위험해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게 이제 엄마나 아이에게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걸 학대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경우도